안녕하세요. 저는 사연 많은 40대 여성입니다. 어쩌다 보니 이 사연 채널을 알게 되어 여러분들 앞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네요. 제가 아직 40대의 젊은 나이지만 저는 제 나이에 비해 참 우여곡절이 많은 사람입니다. 살면서 이런 일을 겪을 수 있을까 싶은 일들을 참 많이도 겪으면서 살았네요. 한때는 다 포기하고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운 나날도 많았는데 인생이 계속 나쁘게만 흘러가라는 법은 없는지 어느 날 제게도 믿을 수 없는 행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벌써 십수년 전 이야기네요. 십수년 전 얘기를 지금에서야 하는 이유는 제가 그 사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적 저는 아버지가 있는 아이들을 부러워하며 자랐습니다. 아빠가 목마를 태워줬다거나 안아줬다거나 하는 친구들의 말을 들을 때면 그게 늘 부러웠죠. 심지어는 아빠가 퇴근길에 과자를 사오지 않으셨다고 볼멘 소리를 하는 다른 아이들의 투정조차 제게는 더없이 부러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늘 궁금했던 것 같아요. 우리 아빠는 어디 있고 나를 사랑하기는 하실까? 저는 한 번도 본 적 없던 아버지에 대한 존재가 늘 궁금했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제게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하곤 하셨습니다. 아버지 얘기를 직접 해주신 적도 한 번도 없었고 제게 말을 꺼내지 못하게 하셨죠. 엄마, 나는 아빠가 없어? 친구들 다들 아빠가 있는데 우리 아빠는 어디 있어?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어도 우리는 잘 살 수 있고 필요 없으니까 앞으로도 아빠 같은 소리는 입에도 꺼내지 마. 엄마는 아버지의 존재를 입 밖에 꺼내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제가 못할 말을 하는 것처럼 끔찍해 하시며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듯 보이셨죠. 어릴 때는 그런 엄마의 태도가 전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을지 어떤 이유일지 아무것도 몰랐죠. 아버지 얘기가 나오거나 사정 모르는 주변 사람들이 엄마에게 남편의 일을 물을 때면 엄마는 대꾸도 하지 않았고 하루 종일 우울해하곤 했습니다. 그걸 보고 자란 저는 말귀를 알아들을 정도의 나이가 지나자 더 이상 집에서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엄마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밖에서는 알아서 거짓말을 하며 사정을 둘러대곤 했습니다. 나한테는 처음부터 아버지가 없다며 존재 자체를 지우려 했지만 그 빈자리를 아주 지우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엄마와 단둘이 어렵게 지냈고 모녀가 단둘이 살아가다 보면 남편과 아버지가 필요한 일들이 너무나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엄마는 그런 사정에도 굴하지 않으시고 참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혼자 가장이고 주부셨던 엄마는 참 많은 고생들을 하셔야 했습니다. 저도 나이를 먹고 점점 철이 들어가면서 엄마의 고생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늘 피곤해 보이는 그 얼굴을 보며 어린 나이부터 죄책감을 느끼곤 했었고 내가 없었더라면 엄마에게 다른 인생이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까지 했었죠. 지워진 아버지의 존재, 고단한 어머니의 삶, 그 모든 것이 다 제 탓인 것만 같았고 그건 제 성격과 자아에 너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족이라고는 엄마가 유일했지만 저는 엄마에게 제 속을 털어놓아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다치더라도 엄마가 그걸 보고 또 힘든 표정을 지을까 걱정되어 혼자 반창고를 붙이고 제가 다쳤다는 건 숨기곤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우연이라도 그걸 보고 속상해할 때면 제 마음이 더 찢어지는 것 같았죠. 참는 게 일상이었고 숨기는 게 버릇이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 마음 터널 곳 하나 없이 자라서 그런지 저는 참 소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성격으로 자라 학교에 들어갔더니 저는 딱 놀림받기 좋은 아이가 되었습니다. 아빠 없는 것이 그렇게 티가 나는지 아이들은 아버지와의 추억 하나 없는 저를 금세 알아차리고 제가 아빠도 없다며 놀리곤 했습니다. 그게 왜 놀림받아야 할 일인지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소심한 성격 탓에 친구들에게 화 한 번 내지 못했네요. 아마 그래서 제가 더 괴롭힘을 당했겠죠. 저도 그런 제 성격을 바꿔보고 이겨내보고 싶었지만 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저는 말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참고 견디는 게 더 편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속이 외로운 사람으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엄마가 제게 소홀하셨다거나 저를 미워하신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엄마는 늘 제 걱정이 많으셨고 저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주고 싶어 하셨죠. 하지만 그러기에는 엄마는 혼자서 너무 고생이 많았고 늘 지쳐 보였습니다. 어렸을 적 저 기억 속 엄마는 손이 참 하얗고 예뻤어요. 혼자 자식을 낳아 기른다고 하기에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고운 손이었죠. 하지만 저를 키우시면서 고운 엄마의 손은 점점 거칠어져 갔고 제가 중학생쯤 되었을 무렵에는 엄마 손에서도 그동안의 고생이 엿보이게 되었죠. 그게 왜 그렇게 속이 상했는지 없는 용돈을 모아 핸드크림을 사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생각해보면 아버지 얘기는 당연하고 저는 친척이나 할아버지나 다른 가족들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저와 엄마 두 식구가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손이 고왔던 엄마가 저를 낳기 전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전혀 아는 게 없었습니다. 엄마는 참 이상할 정도로 자기 얘기하는 걸 싫어했습니다. 단둘이 살다 보면 은연중에라도 얘기가 나오기 마련일 텐데 엄마와 제가 나누는 얘기는 전부 현재와 삶에 대한 실질적인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숙제는 했냐? 해두고 간 밥은 잘 챙겨 먹었냐? 그런 것 말고는 무슨 얘기를 나누었는지 잘 기억이 나질 않네요. 하지만 고왔던 손이 거칠어지는 것을 보며 그게 다 저 때문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생하는 엄마 밑에서 자란 저는 어려서부터 일찍이 돈을 벌고 싶다 생각했었습니다. 엄마는 내심 제가 대학을 가기를 바라셨지만 저는 우리 집 형편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하곤 했었죠. 제가 기가 막히게 머리가 좋아서 4년제 대학을 내내 장학금 받고 다니거나 학교 다니면서 생활비라도 벌 수 있다면 생각해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는 그 모든 게 너무 멀고 힘들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면서 엄마의 고단함을 조금이나마 나눠주고 싶은 것이 제가 바라는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20살이 되자마자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몇 달 일을 잘하면 정직원을 시켜주신다고 해서 적은 시급을 받으면서도 참 열심히 일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몇 달이 지나자 저는 일을 요령있게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정직원이 되지 못하고 잘리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사장이 꼼수를 부린 줄도 모르고 내가 못해서 그렇구나 생각해 제 탓만 했습니다. 내가 좀 더 고생하고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정직원이 될 수 있었을 거라 생각했죠. 그 후로도 저는 꽤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주유소와 세차장에서도 일을 했고 부품 만드는 공장과 식품 공장에서도 일을 했습니다. 거의 전부 몸쓰는 일이라 그런지 일을 하고 돌아오면 너무 피곤했었죠. 가끔은 일하는 곳에서는 무시당하고 대우도 못 받고 기계처럼 일하는 제 인생이 처량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제가 집안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습니다. 엄마가 일을 덜해도 되어 좋았고 제가 엄마의 피곤함을 나눠줄 수 있어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제게는 연애니 결혼이니 하는 것들은 늘 멀게만 느껴졌었습니다. 몇 안 되는 친구들이 연애를 하고 결혼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아마 나는 평생 꿈꿔볼 수 없는 행복이라 생각했었죠. 그러던 제가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하던 곳에 새로운 젊은 관리자였던 그 남자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제게 친절했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원래도 활달하고 친절해서 회사에서 이모님들이나 동료들에게 인기 많은 사람이었고 소극적인 성격의 저는 대화를 많이 해보지는 않았지만 나와는 다른 밝은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내 걱정을 해주는 것이 무척 고마웠지만 별다른 의미가 아닐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도 성민 씨가 저를 알게 모르게 챙겨주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던 힘든 일만 떠맡아 하던 제가 어느 날 조금이나마 편한 부서로 책정이 되었는데
그게 성민 씨가 도와준 거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야 김주임? 설마 연주 씨 좋아해? 왜 연주 씨한테 좋은 배정 줬어? 그게 아니라 다 돌아가면서 고생해야지. 매번 연주 씨만 고생시킬 수 없잖아요. 아이 다들 양심 없어요? 저번 달, 저저번 달 다 연주 씨 혼자 상교대 했던데 이러다가 연주 씨가 힘들다고 그만두면 누가 더 나올 거예요? 그건 그렇지. 하긴 연주가 제일 고생하긴 했어. 그래. 연주 걔가 애가 어려서 그런가? 조용해서 그런가? 힘들어도 말이 별로 없더라고. 애가 융통성이 너무 없지.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제가 알아서 두루두루 다 챙겨야 다른 분들도 편하죠. 안 그래요? 공장 생산직 일을 하던 저는 주변에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거의 여자였고 저보다 나이 많은 언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들 말을 잘 못하는 저를 이용하고 휴무를 바꿔달라 부탁이나 했지. 아무도 제 생각해주는 사람은 없었는데 아무리 일 때문이라지만 성민씨가 유일하게 저를 생각해준 게 고마웠습니다. 아팠을 때 약도 사다 주시고 도와주신 게 감사해서 저도 감사의 표시로 몰래 음료수를 가져다 드렸습니다. 받은 게 있으니 그 정도 감사 표시는 해도 될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그걸 누가 봤는지 회사 내에서 순식간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연주씨 설마 김주임 좋아해? 넘볼 걸 넘봐야지. 김주임 꼬셔서 회사 좀 편하게 다니고 싶은 거야? 저번에도 설마 연주씨가 편한 대로 바꿔달라 부탁한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저번에 약도 챙겨주시고 신경 써주신 게 감사해서 하나 드린 거예요. 연주씨 착각하지 마. 연주씨가 그런다고 김주임이 연주씨한테 눈이나 주겠어? 일이나 똑바로 해. 그런 곳에 신경 쓸 시간 있으면 내일 나랑 휴무나 좀 바꿔주던가. 어차피 연주씨는 연애도 안 하고 퇴근하고 할 것도 없잖아. 안 돼요. 연주씨 저랑 내일 데이트하기로 했는데요. 그쵸 연주씨? 뭐야? 둘이 정말 그런 거였어? 그런 말을 하지. 연주씨 왜 말을 안 했어? 알았으면 우리도 축하해줬을 텐데. 그래. 둘이 잘 만나봐. 제가 동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던 때 성민씨가 나타나 저를 구해줬습니다. 웃기게도 제가 아니라 할 땐 별소리를 다 했으면서 성민씨가 그렇게 말을 하니 다들 입을 싹 다물더라고요. 원래 사람들은 그런가 봅니다. 저 같은 약자들 앞에서는 그저 모르든 꼬투리를 잡아 괴롭히고 싶은 모양이에요. 주임님,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괜히 저 때문에 그런 오해 받으셔서 어떡해요? 죄송해요. 근데 제 마음은 정말 오해하지 마세요. 음료수는 정말 감사해서 드린 거예요. 오해 좀 하면 안 되나요? 연주씨, 그러지 말고 우리 내일 정말 데이트해요. 영화도 보고 밥도 먹어요. 네? 나한테 진짜 고마운 거면 겨우 음료수 하나로 때우면 안 되죠. 밥이라도 제대로 사주세요. 그리고 저 사람들 그냥 안 넘어갈 거예요. 이렇게 된 거 그냥 만나는 척이라도 하고 제 뒤에 숨으세요. 저도 연주씨가 잘못하는 것도 없이 매번 직원들한테 욕먹는 게 보기가 싫네요. 결국 저는 얼떨결에 성민씨와 데이트하는 데이트를 하게 되었네요. 처음에는 그 사람에게 괜히 미안해서 데이트라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저도 모르게 설레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 저희는 정말로 연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좋다며 만나보고 싶다는 그 사람의 말이 저도 싫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난생 처음 연애를 하게 되었고 짧은 시간 만에 그 사람에게 빠지게 되었습니다. 태어나서 저한테 그렇게 잘해준 사람은 그 사람이 처음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처음인 첫 연애도 그렇고 애인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게 그렇게 행복한 일인지 그제서야 알게 되었죠. 그 행복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저는 6개월 만에 제게 결혼하자 말하는 그 사람의 청혼을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연주야, 내가 너 정말 행복하게 해줄게. 내가 많이 모자라도 평생 사랑해줄게. 그 말을 듣고 너무 행복했고 저를 정말 아껴주는 사람이었기에 절대로 후회할 거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26살 한창 나이에 이른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이나 남편 집이나 두 집 다 호르몬이셨고 막상 결혼을 하려니 형편이 그리 넉넉지 않았기에 저희는 시댁에서 합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저희 엄마처럼 혼자 고생하며 아드님을 키우셨기에 저는 시어머니 역시 저희 엄마처럼 생각하며 잘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일하자는 시어머니 말씀을 차마 거절하지 못했죠. 시어머니는 집 근처에서 작은 피부 미용실 같은 것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마사지나 눈썹 문신 시술도 하고 화장품이나 건강식품 같은 것도 팔고 이것저것 다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동안 혼자 꾸려오셨는데 혼자서 시술도 하고 판매도 하려니 버거우신지 저와 같이 일을 하면 좋겠다 말씀하셨죠. 너 공장에서 일한다고 괜히 몸 상하지 말고 그냥 나 도와서 같이 장사나 하자. 별로 어려운 건 없어. 그냥 내가 시키는 것만 잘하고 일만 빨리 배우면 된다. 내가 당장은 월급 챙겨주지 못하겠지만 차라리 돈 대신에 여기서 미용 배우고 문신하는 거 배워서 나중에 네 가게 차리면 그게 더 좋지 않겠니? 어차피 빨리 아이 낳을 거면 계속 일할 수도 없잖니. 나중에 애 키우면서 일하려고 해도 이 편이 낫지. 어머니는 제게 일을 가르쳐 주신다며 같이 일하기를 바라셨고 저도 가족을 위해 다니던 공장을 그만두고 시어머니의 일을 돕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혼자 하시던 작은 마사지 샵이었지만 그곳에서 워낙 많은 일을 해서 그런지 저 혼자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가게를 쓸고 닫고 일을 시작한 뒤에도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었습니다. 손님들 챙기고 건강식품 설명하고 한다고 정작 제가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기술을 배우기에는 별로 없었습니다. 가족이라며 기술을 전수해준다며 부리시면서도 월급을 주지 않으셔서 저는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열심히 일만 했습니다. 가족끼리 돈 얘기를 하기도 어려웠고 제가 시어머니를 위해 당연히 그래야 한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감당해야 하는 건 어머니 가게일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시댁살이를 택한 게 실수였는지 모르겠네요. 시어머니는 별로 좋으신 분은 아니셨습니다. 아들만 귀한 분이셨고 저는 시댁 몸종처럼 생각하셨죠. 그러면서도 제가 하는 것마다 마음에 들어 하시는 법도 없으셨습니다. 저는 집안일도 해야 했고 밖에서 시어머니 일도 거들어야 했죠. 두 사람 중 누가 하나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고 몇 끼 새 밥을 지어내는 저를 보면서 고마워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며느리돌이가 다 이런 건가 싶어 남들은 어떻게 사는지 궁금했지만 다른 여자들이 어떻게 사는지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친구도 별로 없었고 친정이나 어디 다른 곳에 얘기할 만한 곳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힘들고 서글퍼도 그냥 제가 잘하던 대로 참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중에 남편이라도 제게 잘해주었으면 견딜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믿고 결혼했던 남편은 결혼과 동시에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이전에는 저를 너무나 걱정하고 사랑해주던 남편이 혼인신고를 하자마자 철면피가 되었습니다. 이제 잡은 물고기라 그런 건지 제가 잘하려는 신용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괴롭히시는 걸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한번 말려준 적도 없었고 오히려 제가 집에서 놀고 먹지 않냐며 저를 바보 취급했죠. 당신이 잘했으면 어머니가 저러시겠어? 그러게 한 번에 마음에 들게 잘하면 될걸. 왜 그렇게 못해서 잔소리를 들어? 나도 잘하려고 한 건데 나도 가게 일하고 살림까지 하려니까 피곤해서 그래요. 당신이 하는 게 뭐가 있는데? 가게 일은 어머니가 하시는 거고 살림도 뭐 별게 있다고? 솔직히 불평은 당신이 할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며느리들에서 좀 편해지실 줄 알았더니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속만 터지게 생겼네. 제발 욕 안 들어먹게 눈치껏 좀 잘해라, 어? 정말 제가 잘못했던 걸까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가 아무것도 하는 게 없이 밥만 축낸다며 저를 구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자꾸 듣다 보니 저도 언젠가부터는 제가 잘못되었다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는 모든 일이 다 제 탓이었습니다. 진상 손님이 억지를 부려도 제 탓이고 가게에 손님이 없어도 제 탓이었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다친 것도 내조를 못한 제 탓이었죠. 아마 이런 게 가스라이팅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는 그런 게 뭔지도 모르고 늘 주눅 들고 기죽어 있어서
다 제 탓인 줄만 알았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남편이 나한테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닐 거라고, 시어머니가 시집살이 시키시는 게 아니라 내가 워낙 모자라서 그러시는 거라고. 그쯤 저는 내가 모자라고 바보 같아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라 생각하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혼자 계시던 엄마가 편찮으시게 되었습니다. 원래 병이 있으시긴 했지만 수년 전 치료를 끝냈었는데 설마 그렇게 금방 다시 재발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헬쓱해 보이는 엄마를 붙들고 아니라는 얘기를 듣고 싶었죠. 하지만 엄마는 너무 담담하게도 상황을 받아들이고 계셨습니다. 엄마, 아니지? 괜찮다지? 설마 또 재발했을 리가 없잖아. 재발이래. 이제는 더 손쓰기는 어렵겠네. 이게 내 운명인가 보지 뭐 어쩌겠니. 너도 너무 난리 피우지 마. 나는 어차피 이 세상에 더 미련이 없다. 너 결혼하는 것까지만 보고 다 포기하려고 했는데 바람대로 너 결혼하는 거 봤으니까 됐지. 나는 그동안 너무 고단했고 이제는 더 치료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두고 싶어. 엄마는 힘든 치료를 더는 하고 싶지 않으시다며 포기를 말하셨습니다. 엄마가 고된 인생을 사셨던 건 저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 말은 너무 무책임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마 그때 제가 처음으로 화를 내봤던 것 같네요. 엄마는 끝까지 왜 그렇게 엄마만 생각해? 엄마가 그렇게 앓다가 죽으면 남겨진 내가 편히 살 수 있겠어? 아무리 희망이 없다고 해도 마지막까지 뭐라도 해볼 생각을 해야지. 다 포기하면 편해? 치료비는 내가 어떻게든 마련할 테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 아무리 그래도 자기 부모가 아픈 것을 손 놓고 보고 있을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엄마가 뭐라고 하시던 엄마를 꼭 살려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치료를 거부하는 엄마를 설득해 치료를 받기로 했고 병원비를 위해 남편에게 손을 벌려야만 했습니다. 제대로 된 남편이었다면 장모가 아프다는데 돈 아깝다는 얘기는 하지 않겠죠. 하지만 저를 무시하는 남편은 장모마저 무시하는지 장모가 아프다는 얘기에도 돈 걱정이 우선이었습니다. 병원비가 한두 푼도 아니고 얼마나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그걸 나더러 해달라고? 내가 돈이 없잖아요. 길게 부탁 안 할게요. 1년 정도만 좀 도와줘요. 내가 그동안 어머니 가게 일 안 하고 계속 일 다녔으면 내가 알아서 했겠죠. 나도 가족 생각하느라 상황이 이렇게 된 건데 그것도 이해 못 해줘요? 아니 그래서 이제 와서 우리 엄마 때문에 돈 못 벌었다고 시위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당신도 우리 엄마 위해서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아픈 엄마 저렇게 둘 수는 없잖아요. 앞으로 평생 다른 건 바라지 않을 테니까 제발 우리 엄마 병원비만 해결해 주세요. 그래. 당신 약속대로 딱 1년이야. 그 이상은 나도 못 도와줘. 그리고 당신, 내가 이 부탁 들어주면 앞으로 내가 말하는 건 군말 않고 다 해야 돼. 확실히 약속한 거야? 네, 다 당신 말대로 할게요. 그렇게 거의 사정하듯 해서야 저는 남편에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숨 쉴 틈 없이 살아야 했습니다. 제가 엄마 간병을 한다고 해서 제 사정을 봐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간병을 하고 잠시 돌아온 집에서 밀린 청소, 빨래들을 해놔야 했고 그렇게 저는 살림과 아픈 엄마 간병까지 24시간을 바쁘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때는 하루 3시간도 겨우 잤던 것 같아요. 그마저도 집안 안 챙긴다고 잔소리하시는 시모와 남편의 욕을 들으면서 말이죠. 결혼 전에는 저와 우리 엄마 위해서 뭐든 다 해줄 것 같이 말했으면서 남편은 매달 병원비로 생색을 내곤 했습니다. 자기 혼자 벌어서 엄한 곳에 갖다 버린다며 늘 저와 엄마를 무시하는 소리를 하곤 했습니다. 그 말도 어이가 없었지만 남편의 변해버린 실체를 알아버린 저는 다른 곳에는 더 큰 돈도 쓰면서 사람 목숨값 아까워하는 남편이 이해되지가 않았습니다. 사실 그때 남편은 저 말고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고 있었거든요. 제가 엄마 간병하느라 바빠서 외로웠다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던 남편은 우연히 들킨 후로는 아주 당당하게 외도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 여자와 여행을 가고 그 여자에게 선물을 사주고 그 모든 것들을 제게 대놓고 보여주곤 했습니다. 한 번은 저한테는
한 번도 사준 적 없던 명품 가방을 사들고 와서는 그 여자 선물이라며 제게 자랑을 하더군요. 어때? 예쁘지? 여자들이 좋아하겠지? 하긴 당신이 뭐 이런 걸 알긴 하나. 당신은 구경하는 걸로도 감지덕지해라. 한 집에 살면서 남편이 바람피고 다닌다는 건 시어머니도 뻔히 알고 계셨습니다. 어쩌면 저보다 먼저 알고 계셨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런 시어머니는 당연한 듯 아들을 감싸셨습니다. 남자들은 원래 한 번씩 한눈 팔고 그런 거야. 옛날에는 작은 부인도 끼고 살았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그렇지. 어쩌면 그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래도 그런 건 다 한때다. 흥미 떨어지면 금방 헤어질 거야. 그래도 본처인 네가 네 자리를 잘 지켜야지. 그러니까 괜히 이혼할 생각하지 말고 너는 아내돌이만 잘하고 있어라. 어쩜 하나같이 사람 같지 않은지 그때는 모욕적인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 엄마의 병원비가 걱정이었고 제 문제보다는 엄마의 건강이 우선이었죠. 그래서 저는 엄마 앞에서 그런 내색을 할 수 없었고 아픈 엄마 앞에서는 여전히 행복하고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차라리 엄마 앞에서 솔직할 수 있고 내 신세 한탄이라도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까요? 하지만 저는 엄마가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엄마는 치료를 시작하고 1년을 미처 채우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남편이 약속한 1년이 지나면 제가 일이라도 해서 병원비를 대려고 생각했는데 차마 그럴 겨를도 없었네요. 오직 반평생을 저 하나만 보고 외롭게 살아오셨던 엄마는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참 외롭고 쓸쓸하셨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던 날 제가 남편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남편은 상간녀와 여행을 갔다며 제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도 없이 혼자 장례를 치르게 되었고 사이라는 사람은 장모 발인날까지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그나마 시어머니는 오셔서 육개장 한 그릇을 드시고 가셨는데 그때까지도 남편 걱정뿐이셨습니다. 안 그래도 엄마마저 돌아가시고 천의 고아가 되었다 싶어 가슴이 찢어지는데 참 해도 너무했습니다. 그런데도 이혼 결심은 차마 서지를 않았어요. 그땐 제가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는지 그런 남편과 시무라도 곁에 있었으면 싶더라고요. 이제는 정말 엄마도 없고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니 미칠 것 같은데 이혼까지 한다면 완전히 혼자가 된다는 생각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껍데기 남편이라도 붙들고 싶었죠. 하지만 끝까지 열쇠를 쥐고 있는 건 그쪽이었습니다. 엄마 돌아가시자마자 남편이 기다렸다는 듯이 제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나도 그동안 당신이랑 장모님 생각해서 참은 거야. 당신도 이제 장모님 병원비 걱정할 일도 없을 거고 우리 헤어지자. 뭐라고요? 이혼이라니. 당신 설마 나 버리고 그 여자랑 살겠다는 거예요? 어쩌겠어. 나 이제 당신 안 사랑해. 당신도 껍데기 붙들고 살아봤자 뭐해. 장모님이 물려주신 거 뭐 없어? 그 유산 가지고 새 출발이라도 하던가. 나도 장모님 병원비 대고 그 정도 했으면 도리는 다 한 거 아니냐? 그리고 전에 병원비 내주면 내가 하자는 대로 한다 약속했잖아. 이게 마지막 부탁이니까 더 말하지 말고 이혼하자. 남편은 너무나도 당당하게 제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본처는 그래도 저라며 참고 버티라던 시어머니도 그 여자가 임신했다는 소식에 저를 바로 쫓아내셨죠. 어쩌면 처음부터 다 정해져 있던 결말이었는데 제가 그걸 믿고 싶지 않았나 봅니다. 어렵게 마음먹은 결혼이었으니 분명 행복할 거라고, 나만 잘하면 모든 것이 완벽할 거라고 저는 자꾸만 제 스스로를 속이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렇게나 비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5년 넘게 같이 살았는데 시댁에서는 제게 재산 분할 한 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엄마 병원비 대준 걸로 감지덕지하라며 맨몸으로 저를 쫓아내고 말았죠. 결국 저는 시집갈 때 들고 간 혼수 하나 챙겨 나오지 못하고 빈손으로 이혼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나마 엄마가 지내던 집이라도 있어서 다행이라 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 집 역시 월세집이었고 몇 달 뒤면 비워줘야 하는 신세였습니다. 가진 것 없던 엄마가 제게 남긴 것이라고는
작은 반지 하나뿐이었습니다. 엄마는 제게 물려줄 것이 그것 하나뿐이라며 유일한 유산으로 반지를 건네주셨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그런 반지가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폐물이라고는 하나 없이 가난한 줄 알았던 엄마에게 꽤 비싸 보이는 반지가 있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엄마가 그 반지를 급할 때 쓰라고 주신 건지 아니면 간직하라고 주신 건지 의도는 모르겠지만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반지를 팔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남은 것은 그 반지 하나가 유일했으니 저는 그 반지를 엄마처럼 귀하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엄마를 그리워하며 그 반지를 항상 지니고 다니기로 했습니다. 결국 유산이나 재산 하나 없이 돈이 급했던 저는 급히 일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한 식당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죠. 사실 그때 저는 시댁에서의 오랜 고생과 핍박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나약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돌아가시고 남편의 외도로 이혼까지 당하면서 사실상 정상적인 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었을 겁니다. 사리 판단도 어렵고 부당한 일에 소리를 낼 힘도 없었죠. 그래서 저는 새로 일을 시작한 식당에서 처음부터 구박을 당해야 했습니다. 사실 그게 별로 대수롭지는 않았어요. 시댁에서 맨날 듣던 것이 욕이었고 잔소리였기에 상대가 달라졌다는 것 말고는 제가 늘 당하던 일상이었죠. 그런 것에 무뎠던 제가 사장의 욕짓거리에도 별 반응을 하지 않아서 그랬던 건지 사장은 제게 유독 못되게 굴었습니다. 꼭 전시어머니 닮은 것 같은 그 사장은 동네에서 유명한 구두쇠에 직원들에게 모질게 하기로 유명한 사장이었습니다. 몇 달 버틴 직원이 없던 탓에 제가 그 자리에 일을 쉽게 구할 수가 있었던 거였죠. 부리는 사람한테 하대하지 않고 잘 좀 해줬더라면 장사도 더 잘 되고 직원 구하느라 애먹을 일도 없었을 텐데 천성이 못된 건지 그 사장은 제게 참 매정했습니다. 매정하기만 하면 다행이었죠. 가끔 가다가 화가 날 때면 말릴 수도 없었고 저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그런 날이었어요. 재료값이 올라 아침부터 기분이 좋지 않던 사장이 하루 종일 저를 쫓아다니며 꼬치꼬치 시비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손님도 없고 제가 몸이 아파 실수를 해서 딱 잡돌이 하기 좋은 날이었을 겁니다. 저는 몸이 아파 식은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사장에게 욕을 듣지 않기 위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장은 그런 제 사정을 봐주지 않았죠. 그때 테이블에는 손님이 딱 한 분 계셨고 저는 혼자 음식에 서빙에 저녁 재료 준비까지 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기분이 나빠서 저녁 장사할 생각이 없는지 사장이 TV를 보고 앉아 있었거든요. 여기요, 물 좀 가져다 주세요. 아, 네, 잠깐만요. 채소를 다듬던 저는 손을 급히 씻고 손님에게 물병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차하는 사이에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제가 물기 있던 손으로 물병을 들고 가다가 그만 떨어뜨려서 넘어지면서 옆에 있던 화분을 쓰러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화분은 사장이 아끼던 비싼 난이었는데 순간 저는 온몸이 굳는 것 같았습니다. 10원짜리 실수만 해도 불같이 화를 내는 사장이 제가 비싼 난을 깨트렸으니 화가 잔뜩 났을 게 분명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손님이 와도 엉덩이 붙이고 있던 사장은 쏜살같이 달려와 제 뺨을 때렸습니다. 이년이? 기어이 사고를 치네. 사고를 쳐. 어? 이게 얼마짜린 줄 알고 이 사단을 낸 거야. 어? 그때는 맞은 것보다 비싼 난을 얼마를 물어줘야 할까 그 걱정이 더 컸습니다. 한 달 월급도 얼마 안 되는데 그 돈은 어떻게 감당해야 하나 싶어서 최대한 선처를 위해 저는 싹싹 빌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장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손님이 보고 있는 앞에서 매를 맞고 창피를 당했지만 그런 걸 신경 쓸 겨를이 없었네요. 그렇게 제가 싹싹 빌고 있는데 갑자기 혼자 계시던 손님이 저희를 말리러 와서는 제 손을 보고 물으셨습니다. 이 반지 어디서 났어요? 네? 이건 저희 엄마 유품인데. 아니 그게 정말입니까? 정말 어머니 유품이에요? 엄마가 물려주신 반지를 왜 궁금해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손님은 제 손의 반지를 보고 놀라 제게 연신 물었습니다. 손님,
이건 우리끼리 일이니까 손님은 좀 빠져주세요. 사장님, 지금 이분이 누군지 알고 이러십니까? 에? 이 정도로 끝내는 게 사장님한테도 좋을 겁니다. 아가씨는 저랑 당장 어디 좀 같이 갑시다. 아가씨가 꼭 만나야 할 분이 있어요. 그 낯선 사람은 제 반지를 보고 제가 만나야 할 사람이 있다며 다짜고짜 저를 데려갔습니다. 상황이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왠지 선한 인상의 그분은 무서운 사장보다는 나아 보였죠. 그렇게 따라간 곳에서 저는 웬 노년의 남성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묘하게 익숙한 듯한 그 모습에 왠지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상상하지 못한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가 정말 진경이 딸이냐? 그래? 네. 저희 엄마 성함이 오진경 씨가 맞긴 한데 할아버님은 누구세요? 저희 엄마를 아세요? 그래, 알다마다. 내가 네 외할아버지야. 그랬습니다. 그분은 저의 돌아가신 엄마의 아버지이자 저의 외할아버지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젊었을 적 건설업을 하시다 현재는 빌딩 수십 채를 가지고 계신 땅 부자셨고 저희 엄마가 유일한 자식이셨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족함 없이 자랐던 엄마는 젊은 시절 한 남자를 만나 절절한 사랑을 하셨나 봅니다. 너무 사랑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도 포기하지 못할 남자였나 봐요. 집안의 반대에도 엄마는 결국 그 남자와 결혼을 선택하셨고 제가 태어났습니다. 지금은 엄마가 돌아가셔서 자세한 얘기는 모르겠지만 아마 제 친부는 어린 딸과 아내를 두고 도망을 간 것 같습니다. 어쩌면 부잣집 딸이 아닌 엄마에게 더 이상 관심이 가지 않았는지도 모르죠. 믿었던 남자에게 버림받게 된 엄마는 그 긴 세월을 혼자 고생하며 저를 키워오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부모님 반대에 한 결혼을 망친 것을 알리기 두려워 친정으로 다시 돌아가시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제라도 친정으로 돌아가 도움을 구했으면 되지 않았을까 싶지만 고집센 엄마의 성격을 떠올리면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혼해서 잘 사는 줄 알았던 엄마는 끝까지 제게 외갓집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셨나 봐요. 결국 엄마는 제게 할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반지 하나만 남긴 채 아무 말씀 없이 돌아가셨고 저는 모든 사정을 알고 계셨던 할아버지의 오랜 지인이신 그 손님 덕분에 뒤늦게서야 엄마의 과거와 제 가족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기적의 상봉을 하게 된 저와 할아버지는 며칠 동안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궁금해하실 만한 엄마와 저의 추억들과 아픈 엄마의 마지막 모습들, 그리고 제가 힘겹게 살아온 그 세월들까지도 할아버지 앞에서는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신기하게도 평생 같이 산 엄마에게는 그런 얘기를 한 번도 해보지 못했는데 처음 만난 외할아버지 앞에서는 못했던 이야기를 다 하게 되었네요. 할아버지라 그런지 한없이 인자해 보이셨고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할아버지는 위로에서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시댁에서 이혼을 당하고 쫓겨나고 식당 사장에게 고통을 당한 이야기를 들으신 할아버지는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제 대신 복수를 해주겠다 하셨죠. 감히 내 손녀딸을 건드린 것들을 내가 가만히 둘 수가 없지. 감히 내 손녀를 때려? 그 식당 건물도 우리 건물이니까 당장 내보내주마. 아마 앞으로 네가 그 남자 볼 일은 평생 없을 거다. 그리고 그 금수만도 못한 시댁 식구들은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대갚아줄 테니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이혼 소송도 지금 다시 하면 되고 그것들 제대로 혼내주고 아주 간통으로 깜빵까지 보내버려야지. 그동안 네가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니? 내가 있으니까 너는 이제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히 있거라. 내가 진경이한테는 너무 모질게 했어. 그래서 걔가 내 얘기를 너한테도 안 했겠지. 나도 긴 세월 후회가 많았고 너는 내가 앞으로 행복하게 해주마. 그 후로 할아버지는 정말 제 대신 복수를 해주셨습니다. 비싼 변호사를 만나 제 이혼소송을 진행해 주셨고 저는 그제서야 제대로 된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때는 간통죄가 아직 있던 시절이라 불륜을 저지른 그 인간들은 실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둘 사이의 자식이 가장 확실한 증거였기에 다른 증거들을 더 찾아볼 필요도 없었죠.
결국 두 사람은 간통죄로 상간녀는 집행유예, 전 남편은 징역 6개월을 받았고 저를 오래도록 괴롭힌 시모 역시 할아버지 때문에 가게 문을 닫고 쫄딱 망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그 가게에서 불법 영업도 하고 이상한 식품들도 많이 팔아서 구청에서 다녀가며 폐업 조치가 내려졌던 거죠. 저는 그런 복수를 꿈꾸지도 못했는데 할아버지를 만나 드디어 제 한을 풀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후로도 엄마에게 못해주신 것을 제게 해주시려 많이 노력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유일한 가족인 할아버지를 모시고 할아버지 사업을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대학에 들어가 공부도 하고 정말 바쁘게 살았습니다. 다시 새 인연을 만나 제대로 된 가정을 꾸리게 되었고 지금은 아들, 딸 하나씩 낳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손주들을 예뻐하셨던 할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시고 이제는 할아버지를 이렇게 추억할 수밖에 없게 되었네요. 지금도 저는 할아버지가 참 그립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엄마와 할아버지가 천국에서 만나셨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전 처음 본 그 손님이 할아버지와 인연이 있으셨고 제 반지를 단번에 알아보셨을지 저는 지금도 그 모든 것이 다 기적처럼만 느껴집니다. 그리고 직접 겪어본 이상 인생에 꼭 고통만 있는 것은 아닐 거라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럼 여러분들도 언젠가 찾아올 행복을 기다리고 버티시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